2024년 가을, 베트남 람동성의 뜨거운 볕 아래 잠들어 있던 고원지대. 평화롭던 커피 농장 확장 공사 현장은 순식간에 비명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거대한 포클레인 날이 붉은 흙더미를 긁어내던 그 순간 12년 동안 암흑 속에 갇혀있던 하얀 유골 두 구가 처참하게 뒤엉킨 채 세상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유골의 정체는 12년 전 한국에서 선교 봉사를 왔던 대학생 윤희와 수진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함께했던 5명의 단원 중 오직 이 두 여대생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두 구의 유골과 살아남은 3명의 엇갈린 기억. 오늘 우리는 성자의 가면 뒤에 감춰진 그날 밤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려 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베트남 람동성 해발 1500m의 서늘한 기온이 감도는 이곳은 세계적인 원두 생산지로 불리는 고원지대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커피 나무들 사이로 코끝을 찌르는 진한 커피꽃 향기가 진동하는 곳이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참혹한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글로벌 커피 수요가 폭발하며 농장 확장 공사가 한창이던 부지, 4대의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붉은 흙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공기가 지표면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그날 오후 2시 47분. 평온하던 공사 현장의 공기를 단번에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깡! 육중한 굴삭기 날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걸린 겁니다. 포클레인 기사는 대수롭지 않게 다시 한번 엔진 출력을 높여 흙을 긁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삽 끝에 걸려 올라온 것은 커다란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진흙더미 사이로 툭 하고 떨어진 희다못해 푸른빛이 도는 기이한 형체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기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운전석에서 내려왔고 근처에 있던 인부 3명이 삽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을 때 현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삽, 두 삽. 붉은 흙이 씻겨 내려갈수록 드러나는 건 인간의 골반과 대퇴골, 그리고 서로를 껴안듯 기이하게 뒤엉킨 2개의 두개골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부 구엔 씨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여전히 몸서리를 칩니다. 처음엔 짐승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흙을 털어내니 둥근 게 나왔습니다. 사람 머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삽을 던지고 뒤로 물러나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넘게 공사일을 했지만 그런 공포는 처음이었어요. 그 뼈들이 마치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구가 아닌 2구. 좁은 구덩이 안에서 서로의 온기라도 빌리려 했던 걸까요? 2구의 유골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국의 붉은 흙 속에 파묻힌 채 누군가 자신들을 찾아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신고를 받은 베트남 공안이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감식반이 투입되어 조심스럽게 유골 주변의 흙을 붓으로 털어내던 그때 유골의 가슴팍 부근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발견됩니다. 흙과 오염물질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분명 금속의 질감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고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드러난 건 동그란 원형의 메달이었습니다. 앞면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양각되어 있었죠. 그리고 메달을 뒤집은 순간 베트남 수사관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곳엔 베트남어가 아닌 낯선 외국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방주 2012 한국어였습니다. 베트남 공안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한국 대사관에 공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한국 인터폴 집으로 긴급 조회가 들어갔고 불과 사흘 만에
경찰청 미제사건 전담반의 서류 뭉치 속에서 오래된 기록 한 건이 먼지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2012년 8월 베트남 선교 활동 중 한국인 여대생 2명 실종. 당시 한국 수사팀의 기록은 허무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현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자발적 잠적 가능성 높음, 소재 불명으로 인한 수사 종결,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전단을 돌리고 베트남 밀림을 이잡듯 뒤졌지만 국가는 그녀들을 도망친 아이들로 낙인 찍고 문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12년 뒤 그녀들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돌아왔습니다. 지갑도, 여권도, 단 한 통의 편지도 남기지 못했던 24살 윤희와 23살 수진이. 그 꽃다운 나이의 여대생들이 왜 이 먼 타국 커피 농장 구덩이 아래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기록을 다시 펼쳐든 순간 소름이 돋았다고 말합니다. 기록상으로는 분명히 단순 가출이나 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장소가 너무나 이상해요. 실종 신고가 된 곳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밀림도 아니고 번화가도 아닙니다. 그녀들이 발견된 곳은 당시 선교단이 머물던 숙소와 채 5분도 떨어지지 않은 공터였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러 나섰던 그 익숙한 길목 아래 그녀들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더 발견됩니다. 이골 옆에서 발견된 그 메달, 은혜의 방주 2010이라고 적힌 그 진표는 당시 선교단을 인솔했던 한 목사가 단원들에게 우리는 하나라며 직접 나눠준 신성한 진표였습니다. 실종 직후 한국으로 돌아온 인솔자 한 목사는 매주 금식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의 손을 잡고 윤희와 수진이를 찾아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며 통곡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그녀들을 잊지 않겠다며 추모의 나무까지 심었죠. 누구보다 그녀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스승, 그리고 성자로 불렸던 그 사람. 하지만 그녀들의 유골이 발견된 현장은 공교롭게도 12년 전 한 목사가 그녀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세웠던 작은 기부처소의 바로 발밑이었습니다. 대체 12년 전 그날 밤, 그 고요했던 선교지 숙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의 진실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버린 걸까요? 이제 우리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폐쇄적이고 은밀했던 선교단의 내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12년 전 그 비극의 서막이 올랐던 그날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2012년 여름, 서울 외곽, 허름한 상가 건물 지하, 형광등 2개가 지직거리며 간신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벽에는 장마철 습기가 만들어낸 곰팡이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접이식 의자 20개, 낡은 전자오르간 한 대, 손때 묻은 십자가 하나. 그것이 은혜의 방주교회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라한 지하실에서 울려 퍼지는 한 남자의 목소리만큼은 뜨거웠죠. 우리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담임 한태준 목사, 나이 43. 그는 단상 위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설교했고 신도들은 그 눈물에 지갑을 열었습니다. 월급의 10분의 1을 넘기는 헌금은 기본이었고 적금을 깨는 신도도 있었죠. 한 목사는 그렇게 모인 돈으로 베트남 람동성 오지 선교를 선언합니다. 2012년 8월 초 은혜의 방주 선교단 5명이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한태준 목사, 교회 재정을 총괄하던 김 실장, 갓 신학대를 졸업한 25살 밥 전도사, 그리고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윤희와 수진이. 두 여대생은 선교단의 막내이자 에이스였습니다. 윤희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아동복지를 공부하던 학생이었죠. 둘은 대학 1학년 때부터 단짝이었고 교회 봉사도 늘 함께였습니다. 람동성에 도착한 첫날, 윤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아이들이 너무 예뻐. 한글 이름을 지어달라고 줄을 서. 나 여기서 진짜 보람 있는 일 하고 갈게. 수진이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아이 하나가 내 손을 꼭 잡고 웃었다. 이 웃음 하나면 이 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밀림의 열기, 샤워 시설도 변변치 않은 콘크리트 숙소, 모기장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밤. 그런 환경에서도 두 여대생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마을 우물 보수 작업에 땀을 쏟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정작 선교를 이끌어야 할 두 사람의 모습이 현장에서 자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한 목사와 김 실장은 틈만 나면 낡은 지프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간원들에게는 늘 같은 말이었죠. 현지 교회 관계자를 만나러 간다. 당시 선교단의 살림을 도왔던 현지 조력자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위화감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봉사보다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김 실장이란 남자와 항상 검은 가방 하나를 애지중지하며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들이 자주 드나든 곳은 인근의 카지노와 부동산 중개소였어요. 여대생들은 뙤약볕 아래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인솔자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카지노에서 칩을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신도들이 끼니를 줄여가며 모은 헌금, 아이들 학교를 짓겠다던 그 성스러운 돈, 그 돈은 베트남 아이들의 교실이 아니라 한 목사의 차명 부동산과 도박 테이블 위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하루 앞둔 그날,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박 전도사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에 잊지 못합니다. 윤희 누나가 목사님 가방을 정리하다가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가방 안쪽에 끼워져 있던 건데 우연히 빠져나온 거죠. 누나가 그걸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중장부였습니다. 헌금의 입금 내역과 실제 출금 내역이 나란히 적힌 두 개의 장부. 아이들 학교 건축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현지 부동산 계약금과 카지노 환전 내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와 김 실장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죠. 윤희는 그 장부를 손에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전도사는 그날 윤희의 눈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배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누나는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따랐거든요. 존경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누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옆에서 수진이도 장부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고. 두 여대생은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장부를 가슴에 품은 채. 그리고 다음 날, 귀국 전날 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과 함께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콘크리트 숙소의 양철 지붕을 미친 듯이 두들겼고 밀림 전체가 빗소리에 삼켜졌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윤희는 장부를 들고 한 목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힌 뒤 두 여대생의 목소리는 다시는 그 숙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체 그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쉴 새 없이 내리쳤고 숙소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죠. 번개가 밀림을 하얗게 갈랐고 그때마다 숙소의 창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밤 2012년 8월 14일 밤 11시 윤희는 이중장부를 가슴에 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수진이가 소매를 잡았습니다. 누나, 내일 한국 가서 하면 안 돼? 지금은 위험해.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면 늦어. 비행기 타면 이 사람이 장부를 없앨 거야. 지금 아니면 안 돼. 윤희의 손에는 그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헌금의 흐름을 낱낱이 기록한 두 개의 장부. 청구들이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 모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윤희는 숙소 복도를 걸어 한 목사의 방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목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희를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임에 평소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이 밤에 무슨 일이니? 윤희는 대답 대신 장부를 그의 앞에 펼쳤습니다. 숫자가 빼곡하게 적힌 페이지, 헌금 입금 내용 옆에 나란히 적힌 카지노 환전 금액과 부동산 계약금. 한 목사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똑바로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 학교 짓는다며 모은 돈이 왜 카지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이에요. 한 목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눈 밑의 근육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야, 그건 네가 오해한 거다. 내가 설명해 줄 테니 장부를 이리 줘. 아니요. 윤희는 장부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한국 돌아가서 성도들 앞에서 다 밝힐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든 제가 하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목사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돋았고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윤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목사가 다시 손을 뻗었고 이번에는 윤희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이거 내놔. 윤희가 몸을 비틀며 손을 뿌리치는 순간 한 목사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윤희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발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고 중심을 잃은 그녀의 뒤통수가 방 한쪽에 놓인 대리석 탁자의 모서리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윤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통수 아래로 검붉은 흔적이 천천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한 목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가는 것도 다리가 떨리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눈은 바닥에 쓰러진 윤희와 그 아래로 퍼져가는 검붉은 자국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몇 분이었을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윤희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불안해 뒤따라 나온 겁니다. 수진이는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윤희, 그 옆에 멍하니 서 있는 한 목사, 그리고 바닥을 적시며 번져가는 검붉은 흔적. 수진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도망치려는 순간 한 목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방금까지 얼어붙어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수진이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수진이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목사님, 제발요. 놓아주세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제발. 하지만 한 목사는 수진이를 방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수진이의 맨발이 젖은 콘크리트 바닥을 긁으며 끌려 들어갔고 그 소리마저 폭풍우에 묻혔습니다. 한 목사는 수진이를 방 안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김 실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윤희, 구석에서 울고 있는 수진이, 그리고 바닥을 적신 검붉은 흔적. 김 실장의 다리가 풀리며 문틀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한 목사가 김 실장의 어깨를 움켜잡으며 말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실장, 이거 장부가 나왔어. 그 장부? 우리 둘 이름 다 적혀 있는 거 알지? 이게 밖으로 나가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도 같이 끝이야. 김 실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 목사는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이 아이가 본 걸 봤어. 밖에 나가면 우리 둘 다 감옥이야.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방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윤희, 구석에서 온몸을 떨며 울고 있는 수진이,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준 채 마주선 두 남자. 폭풍우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창문을 하얗게 물들일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그 방 안에서 두 남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던 수진이는 어떤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김 실장은 한 목사의 말을 듣고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고 있는 21살의 여대생,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맹세할게요. 제발 보내주세요. 김 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내 바닥에 쓰러진 윤희에게로, 그리고 탁자 위에 펼쳐진 이중장부로 향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자신의 이름이 한 목사의 이름 바로 옆에 나란히 적혀 있었죠. 카지노 환전, 차명 부동산, 모두 공동 서명이었습니다. 이 순간 김 실장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수진이가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한 목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도 같이 끝난다. 한 목사가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장, 시간이 없어. 김 실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짓 한 번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김 실장이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는 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정말 아무한테도 안 말해요. 제발요.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고 번개가 밀림의 실루엣을 하얗게 드러냈습니다. 수진이는 그 순간 김 실장의 손을 뿌리치고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붉은 진흙이 발목까지 차올랐고 빗물이 시야를 가렸죠. 하지만 수진이는 뛰었습니다. 숙소 뒤편의 밀림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김 실장이 뒤를 쫓았습니다. 체격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맨발은 진흙에 빠져 속도를 낼 수 없었고 김 실장의 긴 보폭은 그 간격을 빠르게 좁혀갔습니다. 밀림 속으로 20여 미터를 들어갔을 때 김 실장의 손이 수진이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쓰러졌습니다. 진흙 위에 엎어진 채 수진이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폭풍우 속에 삼켜졌습니다. 빗소리가 비명을 덮었고 천둥이 몸부림 소리를 묻었죠. 밀림의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일을 아는 것은 그날 밤의 비와 바람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김 실장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셔츠에는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지만 손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한 목사는 방 안에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중얼거리고 있었죠. 하나님. 김 실장이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기도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움직여야 합니다. 한 목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의 눈을 마주한 순간 그는 모든 걸 이해했을 겁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두 남자는 숙소 뒤편 창고에서 삽 2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숙소 뒷마당, 잡초가 무성한 빈터. 폭풍우 속에서 두 남자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붉은 흙을 파고드는 소리, 빗물이 구덩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 그 모든 소리를 폭풍우가 삼켜버렸습니다. 구덩이의 깊이가 1m 50cm에 이르렀을 때 두 남자는 윤희를 안아 그 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그 옆에 나란히 눕혔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웃고 있던 두 사람이 차가운 붉은 흙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목사는 자신의 목에서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벗어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같은 목걸이를 윤희도 수진이도 하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 라며 직접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윤희의 가슴 위에서 그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한 목사는 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붉은 흙이 두 사람 이를 덮을 때마다 그녀들의 흔적은 조금씩 세상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빗줄기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뒷마당의 구덩이는 완전히 메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이미 잡초와 진흙이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었죠. 2012년 8월 15일 아침 예정대로 귀국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숙소에 남아있던 박 전도사가 눈을 떴을 때 윤희와 수진이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리되지 않은 침대 위에 구겨진 이불만이 남아있었죠. 한 목사는 박 전도사에게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현지 남자들이랑 나간 것 같더라. 짐도 안 챙기고. 박 전도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목사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목사의 눈은 평소와 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어제 제자 2명이 사라졌는데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세 사람은 예정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람동성의 붉은 흙 아래 두 사람을 남겨둔 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한 목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어떤 얼굴로 유가족들 앞에 섰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묻힌 땅 위에서 어떤 거짓을 쌓아 올렸을까요? 2012년 8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세 사람이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태준 목사, 김 실장, 박 전도사. 이틀 전까지 5명이었던 선교단이 3명으로 줄어 있었죠. 공항 도착 무비에는 윤희의 어머니와 수진이의 아버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밤새 울다 달려온 얼굴이었죠. 윤희의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수진이의 아버지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윤희 어머니가 한 목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윤희는요? 윤희가 왜 안 왔어요? 한 목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입술을 떨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윤희가, 수진이가 현지에서 만난 남자들과 함께 떠난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짐도 안 챙기고 나갔더라고요.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목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이마를 바닥에 대고 통곡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희의 어머니는 한 목사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수진이의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안쓰러운 눈으로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제자를 잃고 오열하는 목사, 딸을 잃고 무너지는 부모, 누가 보아도 가슴 찢어지는 이별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연기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목사는 귀국 직후부터 완벽한 각본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이었죠. 신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교 활동 중 여대생 2명이 현지 남성과의 사적 관계로 인해 자발적으로 잠적한 것으로 추정됨. 그는 경찰 앞에서도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솔자로서 책임을 못한 겁니다. 아이들이 현지 남자들과 어울리는 걸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신고를 하셨고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울면서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동행했던 김 실장과 박 전도사의 진술도 큰 틀에서 일치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현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결국 자발적 잠적으로 종결 처리했죠. 사건은 그렇게 단 한 장의 종결 보고서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두 여대생은 더 이상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지 남성과 눈이 맞아 도망친 부도덕한 여성으로 낙인 찍혀버린 겁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윤희의 어머니는 매일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전 재산을 털어 베트남으로 건너가 직접 밀림을 뒤졌죠. 딸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를 만들어 람동성 곳곳에 뿌렸고 현지 경찰서를 수십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과 눈물로 호소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 와중에 한 목사는 한국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귀국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교회 마당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윤희와 수진이를 기억하며 라고 새겨진 돌비석. 그 옆에는 직접 나무 2그루를 심었죠.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실종된 제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윤희의 어머니와 수진이의 아버지를 교회로 불러 함께 기도했고 두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돌려보내 주실 겁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가족들은 한 목사를 유일한 버팀목으로 여겼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딸들을 잊어가도 이 목사만은 매주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해 주었으니까요. 윤희의 어머니는 목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목사님만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한 목사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딸들이 묻힌 붉은 흙을 직접 삽으로 덮은 바로 그 손으로 유가족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 목사는 이 비극을 발판 삼아 교회를 키워나갔습니다. 제자들을 잃은 아픔을 딛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명분으로 구호 활동을 늘렸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죠. 지하 단칸방이었던 교회는 어느새 강남의 번듯한 건물로 이전했고 신도수는 수백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 고통받는 이들의 대변인, 성자의 가면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은 교회의 재정 총괄이라는 자리를 유지하며 한 목사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범이라는 족쇄로 묶인 채 서로의 입을 막아주는 관계를 12년간 이어온 겁니다. 박 전도사는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 누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장부를 손에 쥐고 하얗게 질려있던 그 표정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이 무서웠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12년 한 목사는 성자의 탈을 쓰고 강단 위에서 사랑을 외쳤고 유가족들은 그 강단 아래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두 여대생이 묻힌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람동성의 붉은 흙이 갈라지는 순간까지 12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유골이 발견된 지금 한 목사의 가면에는 과연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2024년 3월 유골이 발견되자마자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합동 수사팀이 즉시 꾸려졌고 유골은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식실 하얀 조명 아래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구의 유골. 감식관들은 장갑을 낀 손으로 12년의 세월이 남겨놓은 뼈를 한 조각 한 조각 살폈습니다.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열대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12년을 버틴 유골. 피부 조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뼈 표면은 곰팡이와 토양 성분에 의해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죠. 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식관 한 명이 윤희의 오른손 뼈를 살피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 뼈 사이, 거기에 무언가 끼어 있었습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빼낸 것은 가느다란 가죽끈에 매달린 작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부식이 심했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죠. 십자가였습니다. 손으로 거칠게 깎아 만든
수제나무 십자가 목걸이. 감식관이 십자가를 뒤집었습니다. 칼끝으로 새긴 듯한 두 글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태준, 한태준 목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감식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국과수 법의학 전문가는 그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목걸이가 목이나 가슴이가 아닌 손가락 뼈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건 착용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목에서 잡아당기거나 뜯어낸 상태에서 손에 움켜쥔 겁니다.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거죠. 윤희가 대리석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기 직전 그녀의 손이 한 목사의 목으로 향했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 온 힘을 다해 상대방의 목에서 뜯어낸 나무 십자가, 그리고 12년 동안 뼈가 될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유골이 12년을 기다려 세상에 내놓은 증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전율했습니다. 유골의 상태가 나빠 직접적인 사인 규명이 막힌 상황에서 이 목걸이야말로 한 목사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물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대는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목걸이 표면의 지문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가죽끈에서 유전자를 추출하려는 시도도 두 차례 모두 실패했습니다. 남은 것은 뒷면에 새겨진 태준이라는 두 글자,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한 목사를 소환한 것은 유골 발견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특수수사본부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목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로펌의 변호인 2명이 양옆에 서 있었죠. 고급 양복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12년 전 곰팡이 피는 지하 교회에서 울먹이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남 배영교회의 담임 목사. 수백 명의 신도를 거느린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봉투에서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골의 손에서 발견된 목걸이입니다. 뒷면에 목사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목사는 목걸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초, 5초,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십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선교단원 5명 모두에게 나눠준 기념품입니다. 제가 직접 깎아서 만들었고 만든 사람 이름을 새긴 겁니다. 윤희도, 수진이도, 박전도사도, 김 실장도 전부 같은 걸 받았어요. 한 목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윤희의 유품인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선물한 것을 윤희가 죽는 순간까지 소중히 쥐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건 제 목에서 뜯긴 게 아닙니다. 수사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목사의 변호인이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문 없습니다. 유전자도 없습니다. 이 목걸이가 의뢰인의 목에서 분리되었다는 과학적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다수에게 동일한 목걸이를 배포했다는 사실이 다른 단원들의 진술로 확인됩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윤희가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 움켜쥐었던 그 목걸이. 뼈가 되어서도 놓지 않았던 유일한 증거. 한 목사는 그것을 제 무죄의 방패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판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사를 총괄하던 이 반장은 조사실을 나서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손에는 증거봉투에 담긴 나무 십자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를 주고 12년을 버텼을 그 아이의 심정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범인이 비웃고 있어요. 우리한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사본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 그날 밤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박 전도사였습니다. 박 전도사가 수사본부에 나타난 것은 전화를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특수수사본부 조사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그의 모습은 수사관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아래는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가 하나 어긋나 있었고 손톱은 물어뜯은 자국으로 들쭉날쭉했죠. 12년이라는 시간이 이 남자를 얼마나 짓눌러 왔는지 얼굴 하나로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 전도사는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 누나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사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사관은 녹음 버튼을 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전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비명이 들려서 복도로 나왔는데 목사님 방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 뭔가 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 뒤에는요. 한참 뒤에 누군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빗소리 사이로 삽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튼 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어요. 박 전도사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삽을 들고 뒷마당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도 함께였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뭔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코를 훌쩍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윤이랑 수진이가 현지 남자랑 나갔다고.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 넌 아무것도 못 봤지? 네가 뭘 봤든 간에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알겠지? 박 전도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목사님의 눈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웃고 있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한테 거역하면 나도 같은 꼴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증언이 뒤따랐습니다. 수사팀이 베트남 현지에서 확보한 증인. 당시 숙소 인근에 살던 현지 노인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노인은 통역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너무 세게 와서 잠이 깼어요. 그런데 한국인 숙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삽질 소리였어요. 새벽의 빗소리 사이로 새가 흙을 파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남자 2명이 뒷마당에서 땅을 파고 있었어요. 불빛이 없어서 얼굴은 못 봤지만 체격으로 보아 한국 남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수사팀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박 전도사의 증언과 현지 노인의 증언이 정확히 같은 밤, 같은 장소, 같은 행위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수사팀은 한 목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조사실. 한 목사는 이번에도 변호인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차분했고 여유로웠고 미소마저 띄고 있었죠. 수사관이 박 전도사의 진술 조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 전도사가 그날 밤 목사님이 삽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지 주민도 같은 밤에 삽질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고요. 한 목사는 진술 조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전도사는 그날 밤 제 방에서 잤어요.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것도 제가 삽을 들고 나갔다는 것도 전부 추측입니다. 그 아이는 늘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폭풍우 소리에 놀라서 환청을 들은 겁니다. 현지 주민의 증언은요. 한 목사의 변호인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12년 전 폭풍우가 치던 새벽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체격만으로 한국인이라고 단정한 증언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노인은 당시 70을 넘긴 고령이었고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사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목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전도사의 진술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목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 전도사는 그날 밤 자기 방에 있었다고 했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 아이도 그날 밤 숙소에 있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면 왜 1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혹시 자기도 뭔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목사는 자신을 고발한 증인을 오히려 공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사관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날 이후 김 실장도 소환되었지만 그는 변호인의 조언에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죠. 한 목사의 지시인지 스스로의 판단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의 계약이 12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를 총괄하던 이 반장은 복도 창가에 서서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심증은 100%입니다. 박 전도사의 증언, 현지 주민의 증언, 유골에서 나온 목걸이까지. 하지만 12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직접 증거를 지워버렸어요. 범행 도구도 없고 유전자도 없고 확정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말을 이었습니다.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싶지만 이 상태로는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증언은 있었습니다. 정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증거였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은 범인의 편에 서 있었고 법은 그 세월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법정의 판단은 과연 진실의 편이었을까요? 202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은 결국 한 목사와 김 실장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기소유예, 증거 불충분. 수사팀이 수개월간 쌓아 올린 정황 증거와 증언들은 법의 벽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한 판단입니다. 법원 앞. 그 소식을 들은 윤희의 어머니는 계단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이의 아버지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함께 주저앉았죠. 윤희의 어머니는 법원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딸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딸은 돌아왔습니다. 뼈만 남은 채로. 하지만 딸에게 그 짓을 한 자들은 법원 문을 유유히 걸어 나가십니다. 윤희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꺼낸 것은 녹이 쓴 작은 메달이었습니다. 은혜의 방주 2012 유골 옆에서 발견되어 유가족에게 돌아온 유일한 유품. 어머니는 그 메달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못 지켰다. 미안하다. 같은 시각 법원 후문. 한 목사는 변호인단에 둘러싸인 채 검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죠. 김 실장은 별도의 차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이어온 침묵의 계약은 법원 밖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며칠 뒤 한 목사는 강남의 교회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신도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시련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저는 다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아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목사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성자의 가면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법이 무죄를 선언한 순간 그 가면은 법적 보호까지 얻은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교회 밖에 세상은 달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법이 놓아준 목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첫 화면을 뒤덮었고 교회 앞에는 매일같이 시민들이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목사는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문에 현수막을 내걸었죠.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박해를 이겨냅니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그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주먹을 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은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으니까요. 2024년 8월 두 여대생은 베트남 람동성의 붉은 흙 속에서 대한민국 서울의 하얀 관 속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은 20명 남짓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 한 목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기도회를 열어주겠다던 그 목사, 매주 딸들의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목사, 교회 마당에 추모나무를 심어주던 그 목사, 그는 제자들의 마지막 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어머니는 관 위에 녹슨 메달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네 거야. 엄마가 돌려줄게. 수진이의 아버지는 관 옆에 작은 일기장을 넣었습니다. 수진이가 베트남에서 썼던 그 일기장. 오늘 아이 하나가 내 손을 꼭 잡고 웃었다. 그 마지막 문장 위로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윤희의 어머니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딸 이름 부르며 기도해 줄 때 저는 세상에서 그분이 유일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12년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딸이 묻힌 흙 위에 서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은 저 사람을 놓아줬지만 하늘이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 유예, 증거 불충분, 법의 언어로 쓰인 결론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목사는 여전히 강단에 서 있고 김 실장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습니다. 박 전도사는 증언 이후 모든 연락을 끊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세 사람은 가짜의 방식으로 그날 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여대생은 이제 더 이상 붉은 흙 속에 있지 않습니다. 12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고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벗겨졌습니다. 그것만이 이 사건이 남긴 유일한 정의였습니다. 법은 침묵했습니다. 신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침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1살에 멈춰버린 두 여대생의 시간. 베트남 밀림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겠다던 그 꿈이 붉은 흙 속에 영원히 묻혀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사회가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12년 전 베트남 람동성의 기록.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발밑에서 차갑게 식어갔을 두 청춘의 억울함은 법의 심판이 비껴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성스러운 가면 뒤에 가장 추악한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서늘하게 만듭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멈추지 않는 한 완전한 범죄란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사건의 기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4년 6월 장마가 시작되던 여름의 초입,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곳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수십억 대 자산가로 불리던 유명 한약방 부부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도 비명소리도 없었던 완벽한 증발, 부모를 잃친 여이고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숯불을 잃은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조카는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웃들은 그를 다독이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강남의 한 ATM 기계 앞 CCTV에 찍힌 인물의 정체를 확인한 경찰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CCTV에 담긴 범인은 누구였던 걸까요? 우리는 이제 1994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한 강남 한약사 부부 살해 사건, 그 뒤틀린 욕망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사건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994년 6월의 서울. 뜨거운 태양 아래 아스팔트가 이글거리고 거리마다 김건모의 핑계가 울려 퍼지던 활기찬 여름이었습니다. 압구정동 오렌지족에 화려한 외제차가 밤거리를 휘젓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 불리던 서초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경제 성장의 그늘 아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특유의 풍요로움이 극에 달했던 그때 박람회 화려한 불빛은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증명이었으나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탐욕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6월 중순 끈적한 습기를 머금은 한낮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평소 오전 9시면 어김없이 철컥 소리를 내며 올라가던 강남 유명 한약방의 셔터가 사흘째 굳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수십억대 자산가이자 인근에서 돈막 높은 한약사로 알려진 61살 유씨. 그는 단 한 번도 예고 없이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는 그야말로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유 선생님이 문을 닫을 리가 없는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 부부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친척들이 불길한 예감을 안고 서둘러 유 씨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기괴한 정적 속에서 친척들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끼! 문이 열리고 마주한 집안의 공기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일감한 신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주방 식탁 위에는 찻잔 2개가 주인을 기다리듯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문을 부순 흔적도 집안 물건이 어지럽혀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친 평온함이 오히려 피부를 파고드는 서늘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에는 사람이 살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 온기의 주인들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증발했습니다.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긴 친척들의 눈에 들어온 건 텅 빈 금고였습니다. 늘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던 수십억 대의 통장들과 인감도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어야 할 귀금속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 앞에 세워져 있어야 할 부부의 상징 검은색 포텐샤 승용차도 주차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이 증발했는데 집안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부부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통째로 도려내어 삭제해버린 것 같은 이질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친척들은 마치 귀심에 홀린 것 같았다며 당시의 섬뜩함을 회상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되지만 단서는 전무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커녕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은 완벽한 실종이었습니다. 범죄의 냄새는 강하게 났지만 물증은 단 하나도 잡히지 않는 기묘한 상황. 그때 경찰의 귀를 번쩍 뜨게 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매일 밤 아파트 단지의 깊은 어둠을 지키던 경비원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새벽에 목격한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돈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평소랑 다를 게 없었어요. 늘 조용하시고 예의 바른 분들이셨죠. 그런데 그날 밤이었나? 6월의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공기가 눅눅했던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낯익은 차 한 대가 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유 선생님의 포텐샤였죠. 그런데 운전석에 있는 건 유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조카분이더라고요. 그 명문대 나왔다는 엘리트 조카 말입니다. 경찰은 경비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경비원의 기억 속 그날 밤 조카 이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청년 몇 명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무언가를 급하게 나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당시 그들이 옮기던 물건의 크기와 무게감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람 키만한 커다란 이민용 가방,
2개였습니다. 천 소재의 짙은색 가방이었는데 어찌나 무거운지 건장한 사내 2명이 달라붙어서 낑낑대며 옮기더라고요. 차에 싣는데 뒷바퀴 쪽 트렁크가 무게를 못 이겨 아래로 푹 내려앉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다가가서 도와줄까 물었더니 조카분이 평소처럼 아주 예의 바르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숙구님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시게 돼서 짐을 좀 미리 옮기는 중이라고요. 평소 워낙 효자로 소문난 조카라 정말 여행 가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가방 2개를 싣고 나가는 조카의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하더라고요. 이민 가방 2개, 그리고 6월의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그 무거운 가방을 옮기던 조카. 경비원의 눈에는 그저 다정한 조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보였습니다. 조카는 명문대를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였고 부모를 일찍 여인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숙부를 평생의 은인으로 모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간다던 부부는 그날 이후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없었고 부부의 여권은 여전히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부부의 행방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언제 침입의 흔적도 없는 완벽한 밀실에서 수십억의 자산가 부부는 정말 조카의 말대로 소리소문 없이 평온한 여행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새벽 트렁크가 내려앉을 정도로 무거웠던 그 이민 가방 속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라진 부부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곧이어 믿기 힘든 광경이 담긴 한 장의 기록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부가 사라진 지 사흘째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자리 잡은 아파트는 여전히 주인을 잃은 채 기괴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자발적 잠적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90년대 중반 거액의 자산가들이 세금 문제나 복잡한 채무 관계로 인해 야반도주하듯 사라지는 사건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방 금고가 텅 비어 있었고 유 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이 사라진 점은 이러한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도 재산을 정리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곧 커다란 벽에 부딪힙니다. 안방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부부의 여권이 고스란히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부부의 옷장에는 계절에 맞는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욕실에는 칫솔조차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도주라기엔 남겨진 삶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수사는 그렇게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며칠 뒤 침묵하던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뒤면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일대 한 은행 점포. 인적이 끊긴 심야의 정적을 깨고 ATM 기계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깊게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는 기색도 없이 익숙하게 실종된 유 씨의 신용카드를 기계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삑삑. 단 한 번의 오차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보통 남의 카드를 훔치거나 주운 범인들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주춤거리기 마련이라고 말입니다. 서너 번 틀리기도 하고 기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초조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CCTV 속 이 인물은 달랐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카드를 쓰는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했으며 비밀번호, 네 자리를 단번에 그것도 아주 빠르게 입력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고 형사는 회상했습니다. 이건 면식범이다.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CCTV 화면 속 남자는 수백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자 돈 뭉치를 챙겨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이 인출 기록을 토대로 강남 일대 ATM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출자가 나타난 지점들이
유 씨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들이었으며 인출 시간대 또한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듯 교묘하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 위로 번뜩이는 눈빛. 그는 마치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대담했습니다. 이제 수사팀의 화살표는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이 없는 완벽한 밀실, 그리고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제 집 안방번호처럼 꿰고 있는 인물. 경찰은 유 씨 부부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지 모를 포식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 후보군 중에서도 형사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유 씨가 평소 입버릇처럼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애지중지했던 조카 이 씨였습니다. 그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였고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숙부의 실종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제발 우리 숙부님 좀 찾아주세요 라고 울부짖던 그 청년 말입니다. 실종 전단지를 돌리며 목이 쉬도록 숙부의 이름을 부르던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CCTV 속 범인이 보여준 그 능숙함, 비밀번호를 단번에 맞춘 그 기계적인 움직임, 과연 그 번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부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부부의 가장 깊숙한 비밀까지 알고 있던 사람, 그 후보군 중심에 서 있는 조카, 이 씨의 오열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강남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진 이 잔혹한 숨바꼭질. 수백만 원의 현금이 기대 밖으로 쏟아져 나오던 그 찰나, 범인이 마스크 너머로 짓고 있었을 표정이 무엇이었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조카 이 씨의 행적을 밀착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화려한 명문대 졸업장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조카 이 씨를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도무지 믿기 힘든 증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숙구가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카의 밤은 그 누구보다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눈물을 흘리며 전단지를 돌리던 그가 밤이 되면 향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가 숙부의 실종을 슬퍼하던 그 눈물 뒤에 감춰둔 진짜 얼굴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약사 유 씨 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뒤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는 불길한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유 씨의 재산 형성과 주변 원한 관계를 훑으며 점차 좁혀지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 씨의 조카, 30살의 이 씨였습니다. 그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번듯한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일찍 부모를 야한 자신을 자식처럼 거둬준 숙부를 향한 극진한 효심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씨는 강남의 보기 드문 효자 그 자체였습니다. 숙부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는 마치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 찾아왔습니다. 우리 숙부님, 제발 좀 찾아주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 복도에서 이 씨가 쏟아낸 눈물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한 채 숙부와 숙모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숙이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목이 쉬어라 숙부의 행방을 묻던 그의 초췌한 몰골을 보며 동네 주민들은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런 효자가 어딨어? 조카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도 저렇게는 못할 거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씨가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 태양 아래 전단지를 돌리던 그가 어둠이 내린 뒤 향한 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9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태폐적이었던 곳, 바로 압구정동의 유흥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이 씨는 전단지를 돌리던 그 초췌한 점퍼를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최고급 브랜드의 정장을 차려입고 수입 외제차가 즐비한 오렌지족들의 놀이터로 스며들었습니다. 낮에는 숙부를 잃은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밤이 되면 그 누구보다 화려한 강남의 황태자로 변신한 겁니다. 당시 그를 기억하는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숙부가 실종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전국을 뒤져도 찾을 수 없었던 유 씨 부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온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이 씨는 압구정동의 소위 멤버십 룸살롱 3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테이블 위에는 당시 서민들의 한 달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최고급 양주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한 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술들을 거리낌 없이 주문했고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골든벨을 울리며 거액의 팁을 뿌렸습니다. 낮에 전단지를 돌리며 시민들에게 굽신거리던 그 비굴할 정도의 공손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오만한 눈빛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유 씨와 가깝게 지냈던 한 지인은 이 씨의 이런 이중생활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정남이는 정말 효자 같았어요. 축구님이 실종됐다고 울면서 우리 집까지 찾아와 하소연했거든요. 그런데 건너 들리는 소문이 이상했습니다. 누구는 그를 압구정 룸살롱에서 봤다고 하고 누구는 그가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팁으로 뿌리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믿지 않았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차가 바뀌었다느니 돈 쓰는 기세가 재벌이세 저리 가라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경찰은 이 지점에서의 괴리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직업도 없던 30살의 청년, 숙부에게 용돈을 받았으며 고시공부를 한다던 그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 화려한 밤의 문화를 즐기고 있었던 걸까요? 실종된 숙부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다던 조카가 어떻게 술잔을 기울이며 여자들과 웃고 떠들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씨의 이중 생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압구정동뿐만 아니라 호텔 카지노와 불법 도박장까지 드나들었다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판돈을 아끼지 않는 큰 손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돈 뭉치를 가방에 가득 담아와 테이블 위에 쏟아붓는 그의 모습에서 숯불을 잃은 슬픔의 그림자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낮의 이 씨와 밤의 이 씨, 과연 어느 쪽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숯불을 향해 쏟아내던 그 눈물과 룸살롱 소파에 기대어 내뿜던 담배 연기 중 무엇이 연기였을까요? 수사팀이 그의 뒤를 밟으며 수십한 정보들은 점점 더 잔인한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숙부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던 그 시각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흘린 땀방울 뒤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돈을 세는 탐욕스러운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카 이 씨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가면을 쓰고 경찰과 대중의 시선을 기만하는 사이 그는 숙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자신의 욕망이라는 불길 속에 마구 던져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이 씨의 이중생활을 추적하던 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융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유흥가에서 수백만 원씩 쓰고 다니던 그 시기 그의 계좌로는 단 한 푼의 수입도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룸살롱에서 뿌린 그 막대한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씨의 화려한 정장 주머니 속에 숨겨진 낡은 수첩 하나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낮에는 숙구를 찾는 전단지를 돌리며 오열하고 밤에는 압구정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백만 원을 뿌리던 조카 이 씨. 그의 기괴한 이중생활을 포착한 수사팀은 이제 그의 지갑을 열어보기로 합니다. 영문대를 졸업하고 고시공부를 한다던 30살 청년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그런 막대한 현금이 화수분처럼 쏟아질 수 있는지 그 근원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기록을 추적하던 형사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평온해 보이던 이 씨의 삶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늪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장래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통장 뒤편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숫자들의 햇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불어닥친 증권 투자 열풍에 휩쓸려 축부가 대준 소중한 자금과 주변에서 끌어모은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부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투자하는 족족 바닥을 쳤고 그가 짊어진 빚은 당시 돈으로 무려 수억 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엄청난 빚띠. 매일같이 빚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목을 죄어오던 그 절박한 순간 이 씨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숯부 유 씨 부부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실종된 부부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경찰서를 뛰어다니던 그 시각 이 씨는 아주 침착하게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꺼번에 상환한 금액은 수천만 원. 90년대 당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에 육박하는 그 거액을 직업도 없던 청년이 어디선가 한꺼번에 들고 나타난 겁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그 순간의 당혹감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무런 수입원도 없던 친구가 축부가 사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와서 빚을 갚았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축부가 사라진 시점과 그가 거액을 손에 쥐게 된 시점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의 시선이 이제는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최고급 양복을 맞추고 압구정 룸살롱에서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축부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조카는 숯부의 실종을 마치 인생 역전에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축제처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치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갚은 사실이 탄로날 것을 대비해 지인들에게 증권사에서 운 좋게 배당금이 나왔다거나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았다는 식의 교묘한 거짓말을 미리 깔아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경찰 앞에서도 축구님이 여행 가시기 전에 저에게 고생한다며 따로 챙겨주신 돈이라는 뻔뻔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평소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주변에서 구두쇠 소리까지 듣던 숯부 유 씨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조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수천만 원의 현금을 여행 직전에 건네줬을까요? 형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라진 유 씨의 인감도장과 통장, 그리고 ATM기에서 비밀번호를 단번에 누르던 CCTV 속의 그 남자,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빚더미에 앉은 엘리트 조카라는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제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이 수사팀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무리 이 씨가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성인 남녀 2명을 소리 소문 없이 제압하고 그 큰 가방에 실어 아파트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혼자서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경비원이 목격했다던 그 이민용 가방 2개, 트렁크가 가라앉을 정도로 무거웠던 그 가방을 함께 낑낑대며 날랐던 건장한 청년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씨가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둔 또 다른 조력자들이 존재했던 건 아닐까요? 수사팀은 이제 이 씨의 화려한 인맥 속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가 즐겨 찾던 유흥가 뒷골목, 그곳에서 그와 은밀하게 단을 기울이며 인생 역전을 모의했던 검은 그림자들의 실체가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씨가 아닌 그의 주변을 맴돌던 또 다른 인물들의 흔적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경찰의 레이더망은 이제 조카 이 씨 한 사람만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아주 냉정하게 현장을 다시 복귀했습니다. 성인 남녀 2명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그 무거운 시신을 비민 가방에 담아 지하 주차장까지 옮긴 뒤
차에 싣는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그것도 단 한 번의 소동 없이 처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범행은 철저히 분업화된 팀 플레이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씨의 화려한 인맥 뒤에 숨어있던 공범들의 실체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씨가 최근 가장 자주 어울렸던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명단 속에는 이 씨의 대학 후배들과 평소 유흥가에서 형제, 동생하며 지내던 청년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씨가 압구정동에서 돈을 뿌리며 황제 노릇을 하던 그 시기, 이들 3명의 행방 또한 묘연해진 겁니다. 평소라면 유흥가를 전전하며 시끄럽게 놀았을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잠적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변인들을 한 명씩 찾아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이 씨가 평소 지인들에게 내뱉었던 소름 끼치는 발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씨는 겉으로는 효자 노릇을 했지만 술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과 가깝게 지냈던 한 지인은 형사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술만 마시면 촛보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돈만 하는 지독한 구두쇠 노인네라면서요. 숙구가 가진 수십억의 재산이 다 자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노인네가 꽉 쥐고 안 놔준다며 분개하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 모두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몸만 쓰면 된다며 호언장담을 했죠. 우린 그저 술김에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설마 그 똑똑한 사람이 진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이 씨는 빗뒤에 앉은 후배들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건넸던 겁니다. 춥보만 처리하면 수십억의 현금과 부동산이 쏟아진다. 너희들의 빚도 다 갚아주고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명문대 엘리트 선배가 던진 이 유혹에 세상 물정 모르던 후배들은 짐승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후배 3명의 연고지를 샅샅이 뒤져 기습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대의 은신처를 덮친 형사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앉은 이들은 처음엔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이들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의문의 뭉칫돈과 사건 당일 이들의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담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수사팀은 이들의 심리적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씨는 이미 모든 걸 너희 탓으로 돌리고 있다. 너희가 주도했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하더라. 먼저 말하는 사람만이 살 길이다. 형사들의 거친 압박과 회유가 이어지자 가장 나이가 어리고 심약했던 후배 한 명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좁고 밀폐된 취조실 안에서 억눌려 있던 공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형님이 시킨 거예요. 그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 침묵은 깨졌습니다. 공범들의 진술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날 밤 604호 아파트에서 벌어진 잔혹한 사냥의 전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철저한 설계자였고 후배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시신을 처리하고 돈을 인출하는 행동 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이민 가방의 크기, 차량 트렁크에 실을 때의 묵직한 타격음, 그리고 어둠을 뚫고 달려가 도착한 그 장소까지. 경찰은 이제 이 씨를 꼼짝 못하게 만들 마지막 퍼즐 조각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실종된 유 씨 부부의 행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여전히 경찰서 취조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형사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우리 숙구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왜 가둡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공범 중 한 명이 울먹이며 얻는 지도 한 장이 이 씨의 그 오만한 미소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 외딴 야산이었습니다. 그 깊은 산속, 굳게 닫힌 흙더미 아래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잠들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삽과 곡괭이를 든 형사들과 함께 그 어두운 산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끈적했습니다. 조카 이 씨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은바지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형사들의 질문을 비웃듯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방 유리창 너머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씨의 명령에 따라 손발이 되어 움직였던 공범 중 한 명의 멘탈이 서서히 가루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생수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물컵이 치아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조차 숨기지 못할 만큼 온몸을 떨고 있었죠. 형사들은 그 찰나의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너는 이 모든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대에 서게 될 거다. 이 씨는 이미 널 버렸다. 너만 입을 열면 참작될 수 있어. 형사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때렸습니다. 결국 팽팽하게 당겨졌던 인내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공범은 얼굴을 감싸주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부 이 형님이 시킨 거라니까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우리도 가만 안 두겠다고 해서 비명 섞인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수사팀의 혈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방. 그 가방들을 용인 야산에 묻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1994년 6월의 늦은 밤, 수사팀은 자백을 토대로 경기도 용인의 한 외딴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조차 없는 산길을 형사들의 서치라이트가 거칠게 훑었습니다. 장마철의 눅눅한 흙냄새와 풀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경찰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산 비탈면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도 동행했습니다. 콧승줄에 묶인 채 현장에 나타난 그는 자신의 범행 장소를 마주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내뱉는 그의 모습에 베테랑 형사들조차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소나무 아래에요. 공범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흙더미였지만 그 아래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진실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거칠게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참나리 무언가 질긴 천조각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퍽. 흙이 거칠수록 그날 새벽 경비원이 목격했다던 짙은 색의 커다란 이민용 가방 2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열던 형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2주 동안 갇혀있던 죽음의 공기가 산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한때는 누군가의 다정한 남편이었고 아내였던 유씨 부부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훼손된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아들처럼 아끼던 조카의 손에 의해 그들은 가방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차가운 흙 속에 버려졌던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형사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산속